이번 사례는 30대 중반에 처음 만난 한 교사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에는 미혼이었고 투자 경험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수익률이 아니라 시간을 믿고 구조를 만들 수 있는가 였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접근 자체가 달랐습니다. 당위 수익이 아니라 퇴직 이후 죽을 때까지 이어질 현금 흐름 구조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공무원 연금이라는 기본 생존 현금 흐름 위에 예측 가능한 해외 인출 자산을 추가로 연결했습니다. 노후의 기본 생존 구조를 30대 중반부터 먼저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 있던 연금 저축도 증권사로 이전하여 장기 펀드 구조로 재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상품이 아니라 시간과 복리의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결혼을 했고 자녀도 태어났고 맞벌이로 소득도 증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유 자산은 투자 자산으로 운용되기 시작했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왔습니다. 시장 급락과 함께 자산 손실도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글로벌 증시는 단기간에 급락했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공포 속에서 손절하거나 투자를 포기했습니다. 특히 행동경제학에서는 손실 상태의 인간이 이성보다 공포에 의해 행동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손실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구조를 무너뜨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투자는 단순 수익률 경쟁이 아니라 변동성을 견디는 경험 교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팬데믹 시기에 손실을 대부분 회복한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전체 자산 규모 자체가 이전보다 더 성장한 상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을 예측하려고 하기보다 공무원 연금, 장기 인출 자산, 퇴직연금 DC 포트폴리오, 성과보수형 자산운용, 달러 자산, 장기 우량주 구조를 시간과 역할 중심으로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돈을 잃지 않을까의 단계가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자산 구조를 가져갈 것인가를 논의하는 단계로 인식 자체가 성장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초기에는 부동산 비중이 약 80%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금융자산 비중이 절반 수준까지 올라왔고 장기적으로는 금융 중심 자산 구조를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노후의 핵심은 부동산 가격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현금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결국 죽는 순간까지 돈이 필요합니다. 특히 오래 사는 사회에서는 자산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삶의 존엄성과 선택권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최고 수준입니다. 이건 단순히 가난한 노인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유지되는 현금 흐름 구조 없이 은퇴를 맞이한 사람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의 최종 목표는 단순히 자산 증식이 아닙니다. 남편의 퇴직 시점까지 금융자산을 충분한 규모로 확장하고 그 이후에는 거주지의 자유, 삶의 선택권, 그리고 자연스러운 자산 승계 구조까지 연결하는 것입니다. 인출 설계의 본질은 단순 투자 전략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경제적 이유 때문에 삶의 존엄성과 가치가 무너지지 않도록 만드는 생존 시스템 설계에 더 가깝습니다. 과도한 절약이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삶이 재미없어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인간의 심리구조 자체를 결핍 중심으로 바꾸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인간이 항상 합리적으로 소비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특히 행동경제학에서는 사람이 반복적으로 불안 속에서 절약을 지속하면 점점 더 미래 위험에 과민 반응하는 구조로 바뀔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대표적인 개념이 희소성 사고입니다. 프린스턴대 행동경제학 연구에서는 인간이 자원의 부족을 강하게 의식할수록 사고가 현재 생존 중심으로 좁아지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합니다. 즉, 계속 부족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속에 살면 사람은 점점 더 안전만 추구하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안전만 추구하기 시작하면 삶의 경험과 선택은 계속 뒤로 밀립니다. 좋은 음식도 나중으로 미루고 여행도 미루고 배우자와 보내는 시간도 줄이고 건강을 위한 소비조차 아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소비가 자산 감소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행동경제학의 전망이론에서도 인간은 같은 금액의 이익보다 손실에서 훨씬 더 큰 고통을 느낀다고 설명합니다. 즉, 돈을 쓰는 행위 자체가 심리적으로 스트레스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도한 절약은 단순 소비 감소가 아닙니다. 삶의 확장 자체를 멈추게 만듭니다. 실제로 장기적인 결핍 상태는 심리 구조에도 영향을 줍니다. 경제적 불안이 지속될수록 인간은 점점 더 보수적으로 변하고 새로운 경험을 회피하고 사회적 관계도 축소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특히 한국처럼 불확실성이 크고 경쟁이 강한 사회에서는 미래 대비가 지나치게 강화되기 쉽습니다. 문제는 인간의 삶에는 사용 가능한 시간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체력이 있는 시기, 배우자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기, 자녀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시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도한 절약은 계속 현재의 삶을 미래로 이연시킵니다. 나중에 쓰자, 조금만 더 모으자, 조금만 더 안전해지면 쓰자.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돈보다 먼저 건강, 시간, 관계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리처드 세일러 같은 행동경제학자들은 인간이 돈을 단순 숫자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사람은 결국 돈을 통해 경험과 만족, 관계를 소비합니다. 즉, 자산의 목적은 숫자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결국 과도한 절약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사용하는 감각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앞선 사례에서 얘기한 여성의 인출 전략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절약이 아닌 효과적인 절약과 저축에 대한 상담 사례입니다. 부부 두 사람 모두 안정적인 직업이 있었지만 자산 관리에 훨씬 더 민감했던 쪽은 아내였습니다. 굉장히 성실했고 저축 습관도 강했습니다. 문제는 돈을 쓰는 기준이 항상 나중에 맞춰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좋은 호텔은 아깝고 해외여행은 다음에 가고 취미생활도 굳이 지금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아이와 보내는 경험도 조금 더 안정되면 이라고 미루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남편은 비교적 유연한 편이었지만 대부분 아내의 기준을 존중하며 따라가는 구조였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한국의 중산층 맞벌이 부부에서 굉장히 흔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미래 불안이 강한 사람일수록 현재 소비보다 미래 안전을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손실회피 성향으로 설명합니다. 사람은 같은 금액의 이익보다 손실에서 더 큰 스트레스를 느끼기 때문에 돈을 쓰는 순간 단순 소비보다 자산이 줄어든다 하는 감각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상태가 길어지면 절약이 습관을 넘어 심리 구조가 된다는 점입니다. 돈은 계속 모이는데 삶은 계속 뒤로 밀립니다. 부모님과의 시간, 배우자와의 경험, 아이가 어릴 때만 가능한 추억들까지 계속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인간의 삶에는 사용 가능한 시기가 존재합니다. 심리학에서는 경험 소비가 물질 소비보다 장기 만족도와 기억 유지에 더 강하게 연결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가족 경험은 단순 소비가 아니라 관계 자산에 가깝습니다. 아이와 여행 가는 것은 돈을 쓰는 행위가 아니라 가족 관계와 기억을 축적하는 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절약 성향은 이 경험 자체를 계속 미래로 이연시킵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돈보다 먼저 환경이 변한다는 점입니다. 아이가 크고 부모님이 늙고 체력이 줄고 관계의 온도도 변합니다. 그래서 늦은 소비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을 못 쓴 것이 아닙니다. 그 시기에만 가능한 감정과 관계를 사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좋은 자산 관리는 무조건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를 다 써버리는 것도 아니고 현재를 전부 희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는 모아야 하고 언제는 사용해야 하며 어떤 경험은 지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까지 함께 설계하는 것입니다. 상속과 증여는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기술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는 인출 설계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자산은 결국 세 가지 방향으로만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첫째, 내 삶을 위해 사용되거나, 둘째, 가족에게 이전되거나, 셋째, 계획 없이 남겨진 채 분쟁과 세금으로 소모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자산 관리에서는 상속과 증여를 죽은 이후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의 인출 전략으로 봅니다. 경제학자 프랑코 모딜리아니는 인간의 자산은 축적, 사용, 이전의 흐름으로 움직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속은 별도의 이벤트가 아니라 인출 구조의 마지막 연결이라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현실입니다.
한국은 부동산 비중이 매우 높고 가족 중심 문화가 강합니다. 그래서 자산은 많아도 이전 기준은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얼마를 받을 것인가, 언제 줄 것인가, 현금으로 줄 것인가, 부동산으로 줄 것인가, 교육 지원은 이미 증여로 볼 것인가. 이 기준이 없으면 상속은 감정 문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대법원 상속 분쟁 사례들을 보면 갈등의 핵심은 세금 자체보다 부모의 의도가 명확했는가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 민법에는 유류분 제도가 존재합니다. 부모가 특정 자녀에게만 자산을 몰아주더라도 다른 상속인은 법적으로 최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증여와 상속 설계는 단순 절세가 아니라 법률 구조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세법상으로도 증여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한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사망 전 일정 기간 내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도록 규정합니다. 뒤늦게 급하게 증여하는 구조는 세금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기적으로 분산하면 구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장기 투자 형태로 우량주를 증여하면 단순 현금 이전이 아니라 시간과 복리까지 함께 이전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패밀리 오피스에서는 상속의 핵심을 돈 이전보다 자산 철학 이전에 둡니다. 왜냐하면 준비되지 않은 상속은 오히려 자산을 빠르게 붕괴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행동경제학에서도 갑작스럽게 큰 자산을 이전받은 경우 비합리적 소비와 자산 소진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장기 자산가들은 생전부터 자녀를 자산관리 과정에 참여시키고 투자 경험, 현금 흐름 개념, 세금 구조, 리스크 개념까지 함께 교육합니다. 즉 상속은 돈 전달이 아니라 관리 능력까지 이전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출 설계와 상속 설계가 연결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속을 남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가 먼저 정해져야 얼마를 남길 수 있는지도 결정됩니다. 즉, 좋은 상속 구조는 과도한 절약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사용 기준과 가족 이전 기준이 함께 정리될 때 만들어집니다. 결국 인출 설계가 없는 상속은 돈은 남아도 기준이 남지 않습니다. 반대로 인출 설계가 있는 상속은 내 삶, 배우자의 삶, 자녀의 미래, 그리고 가족의 관계까지 연결하는 장기 구조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30대 중반에 처음 만났던 한 여성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불안하지 않은 미래. 그래서 처음은 계속 축적의 시간이었습니다. 공무원 연금 위에 금융 자산을 쌓고 달러 자산을 만들고 연금저축 펀드를 관리하고 부동산 중심 자산을 금융 중심 구조로 재편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40대 초반의 아내, 40대 중반의 남편, 그리고 성장하는 아들. 이제 이 가정의 문제는 얼마를 더 벌 것인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줄이며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이 단계부터 자산 관리는 수익률 게임이 아니라 질서의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인간은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복잡성이 폭증하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복잡성 비용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산 종류가 늘어나고 계좌가 늘어나고 선택지가 늘어나면 판단 피로와 의사결정 오류도 함께 증가합니다. 그래서 실제 글로벌 자산가들은 일정 자산 규모 이후부터 얼마를 벌었는가 보다 구조가 얼마나 단순하고 통제 가능한가를 더 중요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인출 설계의 본질이 등장합니다. 인출은 돈을 꺼내 쓰는 기술이 아닙니다. 돈의 역할을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 이 사례에서는 자산을 4개의 역할로 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절대 흔들리면 안 되는 생존 자산입니다.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 그리고 장기 현금 흐름 자산처럼 시장과 관계없이 삶의 기본을 유지하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 삶의 경험 자산입니다. 가족 여행, 남편과의 시간, 아들과의 경험처럼 지금 아니면 사라지는 시간을 위해 사용하는 자산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복리로 늘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성장 자산입니다. 달러 자산, 장기 투자 자산, 성과 보수형 운용 구조처럼 향후 자산 증식의 성과를 유지하기 위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전 자산입니다. 아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자산과 경험을 연결할 것인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상속을 죽음 이후 이벤트로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법률적으로도 상속은 죽기 전에 이미 시작됩니다. 한국 민법의 유류분 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사전 증여 합산 규정은 결국 언제,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이전할 것인가를 생전에 정리하라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자산은 숫자인데 갈등은 감정으로 변합니다. 실제로 상속 분쟁의 핵심은 세금보다 부모의 의도가 명확했는가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패밀리 오피스들은 상속에서 가장 먼저 돈이 아니라 운영 원칙을 정리합니다. 누가 결정하는가? 어떤 자산은 팔지 않는가? 무엇은 가족 경험에 우선 사용하는가? 어떤 기준으로 이전하는가? 자산보다 먼저 질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례도 결국 그 단계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은퇴 시점을 기준으로 거주의 자유를 만들고 아들에게는 단순 현금이 아니라 투자 경험과 자산 관리 감각까지 연결하고 부부는 돈을 계속 쫓는 삶이 아니라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인출 설계란 돈을 쓰는 계획이 아닙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정리하고 가족의 방향성을 정리하고 자산이 사람을 흔들지 않도록 삶 전체의 질서를 만드는 과정입니다.